본보야지. 안녕하세요.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입니다. 우리의 낭만 감성 여행은 계속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미 우리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전혀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는 말이죠. 버킷리스트. 이 말의 기원을 안다면 깜짝 놀라실 만한 내용입니다. 중세 때 말이죠. 사람들을 처형할 때, 교수형을 한다거나 할 때 버킷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에 줄을 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얘기, 할 말이 없다든가. 그래서 나온 말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하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훨씬 낭만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승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그런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방송을 보는데 코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해야 될 버킷리스트를 하나로 뭉쳐서 조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식의 이름은 위시리스트가 맞다라고 하는데 언어는 살아있는 거니까 버킷리스트 저도 그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가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여행에 대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문명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도 있고요. 그리고 태고 쪽의 자연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도 있습니다. 여러 여행의 방편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여행 전문가인 당신이 어디를 권할 것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바로 지중해 크루즈입니다. 한 3,000명 정도가 타는 메머드급 하나의 호텔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많은 여행자들이 꿈꾸는 놀라운 여행의 방편이죠. 지중해는 여행 목적지가 되겠고 크루즈는 여행의 방편이 되겠죠. 제 경험에 의하면 물론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그런 여행지이기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에도 가장 여행 가치가 높은 여행이 바로 지중해 크루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지중해냐? 지중해가 가지고 있는 여행의 가치, 그리고 막대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한다면 지중해는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특정하진 않지만 여행지를 떠나면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이국적인 사람들, 음식,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의 흔적들, 사람들이 어떤 무늬를 남겨놓았는가. 역사의 흔적은 유적이 되겠고요. 사람들이 남겨놓은 무늬는 문화예술이 되겠죠. 콘서트홀에 가서 그 나라 음악도 들을 수가 있겠고, 공연을 보고 또한 미술관에 가서 그 나라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멋진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몇 개를 나열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품고 있는 여행의 보고는 전 세계에서 지중해권밖에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발원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이집트 문명도 바로 이 지중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남쪽으로 자신의 국토를 공유하고 있고, 스페인도 이곳에 있고, 또 북아프리카,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진 이야기들이 이곳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곳을 나의 호텔, 바로 크루즈라고 하는 이 배가 항구를 다니면서 섭렵하는 이 특별한 지중해 크루즈라는 여행,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갔다라는 가정하에 로마의 외양 오스티아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티레니아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탈리아의 북서부 그쪽의 해변에서 제노바를 만나게 되죠. 이 제노바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니콜로 파가니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가까운 곳에 니스, 모나코, 깐느라고 하는 리비에라 해변, 프랑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스페인으로 가서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아주 멋진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 안토니 가우디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은 설렐 겁니다.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놀라운 성당을 보게 되겠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깜푸누 축구 경기장에 가서 바르셀로나 축구의 경기를 관람하고 그리고 유니폼도 하나 챙겨올 일입니다. 다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시칠리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주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시네마 파라다이스, 그 영화를 촬영했던 조그만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서 영화의 장면을 추억하기도 하고 마피아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다시 시라쿠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대 로마 때 있었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 그가 유레카를 외쳤던 그 광장을 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탈리아의 동부 해안을 따라서 이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부르는데 유명한 바다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동쪽 끝에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곤돌라를 탄 곤돌리에가 노를 젓고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이태리 깐소네를 한 곡 불러줄 듯, 가곡을 불러줄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곳에 가서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만나죠. 까날 그란데라고 하는 대운하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리알토 다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의 희곡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션 크루즈를 즐길 수가 있는데 세계 3대 오션 크루즈 목적지가 있습니다. 캐리비아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호사가들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 하나는 캐나다의 서부 쪽에 있는 밴쿠버, 그 크루즈를 통틀어서 3대 크루즈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를 우리가 전부 다 여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생각이 들 겁니다. 어디 좀 특별한 데 없을까? 이거 말고 다른 여행의 방편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유럽의 리버 크루즈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몇백 명밖에 소비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여행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3개의 리버 크루즈를 여러분들께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저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방의 서쪽을 쭉 관통해서 내려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의 이름은 론강이라고 부릅니다. 리옹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서 아래쪽에 마르세유까지 내려가는 과정인데요. 그 가운데 아르리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가 있죠.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꽃피웠던 곳이죠. 바로 이 론강 크루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위스의 북쪽에 바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이게 3개 나라의 국경에 있는 곳인데요. 스위스 하면은 바로 알프산맥이죠. 알프산맥의 만년설, 알프산맥에서 흘러내린 만년설이 강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강은 독일의 서쪽을 공업지대를 약 70% 정도를 관통을 해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바로 라인강이죠. 이 라인강은 특별히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하이라이트인 장소가 있는데요. 위데스하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꼬블렌츠까지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 특히 10월 달에 가면은 옆에 쫙 경작해 놓은 그곳에 심어 놓은 화이트 와인이 단풍이 듭니다. 그 유명한 로렐라 연독도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선정한 2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리버 크루즈는 바로 도나우 강입니다. 영어로는 다니브 강이라고 부르죠. 독일 북서부에서 발원을 해서 2,860km를 달려가서 흑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도나우 강, 독일 북서부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납니다. 쭉 동쪽으로 흘러서 바이에른 지방 뮌헨과 뉘른베르크 사이를 관통을 해서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넘어갑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비인을 지나죠.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슬로바키아의 수도 블라티슬라바를 지나갑니다. 이제는 헝가리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죠. 부다페스트, 그리고 남쪽으로 흘러서 크로아티아, 그리고 세르비아의 벨그레이드 혹은 베오그라드라고 부르죠. 이 나라 수도입니다. 벌써 4개 나라의 수도를 지났는데요. 다시 동쪽으로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거쳐서 몰도바,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인터내셔널 리버입니다. 리버 크루즈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2,860km, 강의 길이는 차지하고라도 오션 크루즈가 갖고 있지 않은 크루징 할 때
수평선밖에 보이지 않죠. 오션 크루즈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저 건축물 그리고 고성들, 와이너리 이런 풍경들을 배 안에서 충분히 감상하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선실 안으로 들어왔죠. 선실 안에서 저 바깥에 보이는 풍경이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게 됩니다. 차경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이 안에서 특별히 다른 것을 하지 않더라도 바깥에 변하는 풍경을 보는 것도 최고의 관광의 가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행이 좋은 것은 시니어들,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한번 승선하시면 하선할 때까지 자신의 여행 가방을 다시 챙기고 체크인, 체크아웃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낭만적인 도나우강을 따라서 크루즈를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커피 한 잔 그리고 크로아상, 월드 클래스급 식사를 하면서 리버 크루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가 실제로 이 낭만 여행을 실행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약 3,000명 이렇게 가깝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며 서비스를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한 200명밖에 탈 수 없는, 스텝이 50명이고요. 150명 정도가 승객이 되게 될 텐데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강을 따라서 아까 제가 부다페스트 말씀을 드렸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접안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육로로 가도 이 도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 크루즈를 따라서 이곳에 왔다면 아름다운 저 야경을 또 다른 차원에서 만끽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리가 세첸이라는 유명한 다리인데요. 이 다리 아래 이 리버 크루즈 배가 정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120년 된 유명한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이 야경은 정말 평생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될 최고의 야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나우강 리버 크루즈를 타고 감상할 수 있는 이 압도적인 풍경을 버킷리스트로 드립니다. 그리고 리버 크루즈를 따라서 지나가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있죠. 비인, 영어로는 비엔나라고 부릅니다. 비인을 지나가는 이 강에 대한 주제가를 작곡하신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라고 하는 분이죠. 자,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비엔나로 입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나우강이 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죠. 비스듬하게. 그리고 이 도시에 들어가 보면 요한 스트라우스 2세 기념비가 있는데, 시민공원입니다. 시민공원에 그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왈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죠. 이분이 작곡한 유명한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고 하는 곡이죠. 이 곡은 전통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면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신년 음악회를 열게 되는데요. 황금홀, 무지크 페어라인 황금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곡을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주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으로 이 곡을 연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지크 페어라인 황금홀에서 연주하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유럽의 리버 크루즈, 도나우강 리버 크루즈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오늘도 제 여행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보야지 감사합니다.